결혼 10년 차, 나는 우리 부부를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대기업 차장인 남편은 꾸준하고 성실했고,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7살 아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라며 늘 자랑스러워했고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1408호.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을 때 남편은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앞에서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 지독했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죠. 뭘 어째, 능력 없는 네가 참아야지. 기댈 곳을 찾아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돌아온 차가운 말에 제 가슴은 2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신 친정아버지께서 드디어 움직이시자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해 가을,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2살의 전업주부입니다. 10년 전 32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진중한 모습에 이끌려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취미로 시작한 테니스도 배우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이 지나 아이도 생겼고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면서도 남편의 지지와 이해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을까요? 업무가 늘었다며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에 따른 책임감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다고 하면서도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는 자주 가졌고 외근이 잦아졌다며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늦게 문자음이 울리면 자리를 피해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들은 아빠는 왜 맨날 회사에만 가? 라고 물었고 주말 나들이는 점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피곤하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하는 날이 많아졌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패션에 관심이 생겼다며 비싼 옷을 사입더니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자주 손질하고 피부 관리실도 다닌다고 했죠. 40대 중반의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중년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진과 함께 찾아온 부담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 징후들을 하나하나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야근이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고 주말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남편의 설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늦어도 8시면 들어오던 남편이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회사 동료와 식사를 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이 많아서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전에는 아이와 잠깐이라도 놀아주고 저와 하루 일과를 공유하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출장이 잦아졌고 출장 지역도 매번 달랐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향수도 아니었고 남편이 평소 쓰던 향수와도 달랐습니다. 옷깃에 묻은 연한 립스틱 자국도 발견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야근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결제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았지만 대부분 회사 근처 식당이나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나오는 강남역이나 압구정동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눈에 걸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날이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야라는 문자만 돌아왔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주말 출장이라고 하면서도 차마 장소나 호텔명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디에 머무는지 언제 돌아올지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할게라는 말로 얼버무리기 일쑤였죠. 이런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고 직접 회사 앞으로 찾아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저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이었는데 친한 친구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압구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단둘이 있었다고 했죠. 아마 회사 직원이랑 식사하는 거였을 거야라고 얼버무렸지만 친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수진이가 요즘 남편이 달라진 게 없니? 라고 물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의 말에 따르면 외도의 초기 신호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의 증가, 외모 변화에 대한 관심, 휴대폰 관리의 철저함.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정아가 얼마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확신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발렌타인데이도 아닌데 백화점에서 본 남편의 초콜릿 구매도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이혼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의심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고 매일 밤 늦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더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여성용 지갑 구매 영수증이었는데 제게 선물한 적은 없었죠. 당시에는 여직원 선물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수상한 정황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엄마 왜 안 자? 라고 물을 때면 괜찮다고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차분해졌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남편의 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깊이 잠든 새벽에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본 건 수상한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번호만 저장된 연락처로 수시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특히 퇴근 시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부 삭제되어 있었지만 카카오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은정 과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방이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업무적인 내용을 가장했지만 중간중간 섞인 이모티콘과 친밀한 대화 톤이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쁘시네요. 퇴근하고 봐요. 같은 문자들이 수시로 오갔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건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평소 회사 법인카드를 쓴다던 남편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압구정동의 고급 레스토랑, 강남의 호텔 라운지, 명품 매장. 모두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두 번씩 찍힌 호텔 주차장 결제 내역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새로 만든 신용카드였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청구서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여성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분명 저를 위한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회사 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메일 중에는 은정이라는 이름의 여직원과 주고받은 업무 메일이 많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상적인 업무 소통 같았지만 가끔 섞여 있는 사적인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PC 히스토리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검색한 키워드 중에는 이혼 위자료, 불륜 증거 같은 것들이 있었고 특정 호텔 예약 사이트도 자주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현장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직접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차 안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서성이며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야근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회사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남편과 한 여자가 나란히 회사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과 단정한 모습이 회사의 중간 관리자급으로 보였습니다. 둘은 인근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때로는 서로의 손을 맞잡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시간쯤 카페에 있던 둘은 택시를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제가 카드 내역에서 봤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호텔에 들어가는 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울음을 참으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로비에서 대화하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모습까지. 1시간쯤 지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론트에 남편의 이름을 대자 직원은 무심코 객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408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남편과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이게 라며 말을 더듬었고 여자는 황급히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담은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엄격하시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런 중대한 일은 꼭 상의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천천히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카드 내역, 문자 내용들까지. 어머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능력도 없는 내가 참아야지. 밥이나 제때 챙겨주고 살림이나 잘하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다니요. 더구나 저의 잘못으로 돌리시다니. 지금 세상에 바람만 피우는 남자가 어딨다고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살아. 이혼하면 너나 애나 다 고생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부족해서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식이었죠. 어머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륜입니다. 저와 아이에 대한 배신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배신? 너는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다고 배신 타령이야. 늦게 결혼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것도 못 참고 이러고 있어.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께 기대했던 위로와 조언은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아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시는 모습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반성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남 탓만 하더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일갈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댁을 나서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친정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 댁에서 나온 후 한동안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 없는 네가 참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며 충실히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언제 능력이 없었나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했는데 그것도 능력이 아닌가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된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얼른 화장실에 가서 울긴 눈을 가리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걸 눈 감으라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운 후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참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배신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남편이 누구와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니. 그건 저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아이 앞에서만 겨우 웃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저 혼자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 승자는 그들이 되는 거라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늘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라면 분명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장 보러 나가셨고 아버지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셨다면 더 감정적으로 되었을 테니까요. 아버지,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외도 정황과 증거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을 마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내 시아버지 회사 동료들 연락처다. 내가 평소에 연락하며 지내던 분들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골프도 치고 그랬거든.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
이제 내 남편 회사에도 아는 사람이 몇 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항상 남편의 회사 소식을 잘 아시는지, 왜 가끔 남편의 승진 소식을 먼저 아시는지. 내가 한번 나서볼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딸 자식 기를 죽이고 사는 게 아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능력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든든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증거들 모두 내게 보내라. 그리고 내일은 내 남편 좀 만나야겠다.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서 무언가 결심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너무 심하게는. 걱정 마라. 내 사위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친정에서 나오는 길,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는 양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평소 편한 옷만 입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남편의 회사 동료들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오랜 인맥을 통해 그 여자의 신상도 모두 파악하셨답니다. 은정이라는 그 여자는 2년 전 입사한 대리였고 남편과는 작년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까지 알아내셨습니다. 점심시간 아버지는 남편의 회사로 향하셨습니다. 경비실에서 사위 이름을 대자 곧바로 안내를 받으셨다고 해요. 남편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시자마자 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셨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편은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주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한테 이럴 수가 있나? 자네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증거 사진들을 책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남편은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 나오게.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곧장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죄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남편을 무릎 꿇게 하셨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걸어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능력 없는 며느리더러 참으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음성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씀을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해라. 그건 내 딸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고 남편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더러 능력 없다며 참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들 편만 들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강하기만 하셨던 시어머님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사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는 이미 다 정리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용서요?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야 하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며느리, 내가 너무 아들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시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헛기침을 하시며 분위기를 조절하셨죠. 지금 당장 뭐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보렴.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도 밤늦게까지 남아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저는 침실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을 계기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그녀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연민, 질투,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왜 제 남편이었어야 했나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사로서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점점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남편을 의심하며 잠 못 이루던 시간들. 아이 앞에서 웃으며 거짓말해야 했던 순간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요. 다른 부서로 발령 신청도 했고. 사랑했나요? 갑자기 던진 제 질문에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게요. 이번 주에 지방 발령이 나서 곧 내려갈 예정이에요.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녀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건 단순히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할 것인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온전히 제 의지로 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요. 일주일 후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자리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모두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사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하시며 사과하셨고 오늘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아들 잘못 키웠어요. 며느리한테 못할 말도 했고.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거실 소파에서 지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하셔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이든 재결합이든 그건 우리 딸이 결정할 문제야.
친정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약속을 받고 싶구나.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첫째, 남편의 완전한 관계 단절. 둘째, 결혼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상담. 셋째,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내기. 넷째, 시어머니의 간섭 줄이기. 모두가 이 조건들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의 선택만 남았네요. 친정어머니의 말씀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모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가족회의는 끝이 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남편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 여자가 있던 부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다른 팀으로 자발적인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만큼 이제는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할 차례예요. 남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그는 결혼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그리고 점차 저와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평생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히는 일도 없었고 휴대폰을 자주 보는 습관도 고쳐나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업무 스케줄도 모두 공유했습니다. 카카오톡 일정 공유 기능을 활용해 하루 일과를 모두 알 수 있게 했고 야근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위치 공유도 자발적으로 해주었죠. 여보, 나 이제 퇴근해요. 2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보내고 정확히 그 시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사용처를 매일 저녁 보고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스스로 줄여나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동안 제가 해온 집안일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이런 노력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한 용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정말 이대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정말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양가 친척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잖아.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해줘야지. 시댁 쪽 친척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불륜이 작은 실수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태도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정 쪽 친척들은 달랐습니다. 이혼해. 한번 바람 피운 남자는 또 피워. 내가 참고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이런 과격한 조언들이 쏟아졌죠. 친구들의 반응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걸 보면 진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바보처럼 살지 마.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라고 조언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부서를 옮긴 것에 대해 여러 추측성 이야기가 돌았고 그 여자가 지방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돼요. 남편은 이런 말로 저를 위로했지만 사실 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의 유치원 엄마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엄마들은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대했고 몇몇은 아예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불륜남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당당하게 살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가 대단해.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일시적인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와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고민의 시간,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정리해야 할까요? 남편은 분명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이 보였고 매일같이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잠들기 전 남편이 건넨 사과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질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힘든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그 여자와 보냈을 시간들을 상상하게 될 때면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리를 피해 거실로 나와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제 안 싸워?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겉으로는 웃으며 지냈지만 속으로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용서하면 편할까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이 기억이 지워질까요? 이혼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진심 어린 노력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그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하려 노력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또다시 의심과 불신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변했을까?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 그게 용서든 이별이든 그건 내 몫이야.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제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찾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조심스럽게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편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이 말을 잊지 않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과하다고 생각했을 행동들이 지금은 오히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결합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완벽한 일정 공유. 둘째,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셋째, 매주 1회 부부 상담 지속. 넷째, 서로의 감정 숨기지 않기. 다섯째, 매일 저녁 대화 시간 갖기. 특히 마지막 규칙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간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간섭은 없어졌고 오히려 저를 더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말마다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려 하지만 그것조차 미안해하시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십니다. 며느리, 이제야 내가 진짜 엄마 노릇을 시작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많이 녹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 남편이 퇴근이 늦어질 때면 여전히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즉시 위치를 공유하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이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빨리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듯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때로는 제 결정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쉽게 용서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고민됩니다. 현재 남편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사랑해라는 말을 잊지 않고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휴대폰도 항상 공개하고 모든 일정을 저와 공유합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고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재결합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견디어내셨나요? 때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지, 남편의 진정성을 더 믿어줘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조차 너무 쉽게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부부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이 결혼 생활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네요.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